이렇게 많은 귀한 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우리의 미래와 대한민국 육군인데요. 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대한민국 미래 육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미래의 전쟁, 미래의 동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 마주할 전쟁이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마주할 동아시아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 거시적 이야기를 한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육군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중요한 점들을 요점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래의 전쟁 관련해서는 우선은 제가 자료집의 91쪽에 보면 그림 1에서 무력 충돌로 인해서 사망자 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89년부터 2020년까지의 모습인데요. 일반인들, 젊은 대학생들 포함해서요. 전쟁이라는 것이 구시대의 유물이다. 더 이상 무력 충돌과 같은 것은 옛날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국가와 관련된 폭력이나 아니면 일방적인 폭력이나 이러한 폭력에 의한 사망자 수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많은 이제 기술들이 발전되고 있고 민간 기술이 이제 군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그 미래의 전쟁은 어떠할 것인가를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더 많은 아픔을 가져다 줄 것인가. 저는 약간 후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왜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화보다는 더 많은 무력 충돌을 야기할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격 대비 방어 우위의 환경이 점차 약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와 우주공간 관련해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방어가 완벽하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공격 우위의 상황. 또 그것이 아니면 공격과 수비의 구분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앞으로 더 몰려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달튼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연결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많은 기술이 개발이 되고 또 새로운 공간, 우주와 사이버 공간이 열리게 되면 결국에 이러한 방어가 우위에 있는 상황에 우리가 맞이하기는 어렵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전쟁의 안개가 더 짙어질 것이고 결국에는 많은 위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력 사용의 정치적 비용이 감소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인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것인데요. 결국에는 사람이 전투에 들어가지 않고 드론, 요즘은 이제 드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또 이제 로봇의 개발도 계속 되고 있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무력 사용의 정치적 비용이 낮아지게 되면 심지어 민주국가라고 할지라도 무력 사용을 더 쉽게 결정 내릴 수 있는 그러한 미래가 닥쳐왔을 때 무력 충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그 드론 관련해서 무인기 관련해서 연구들을 보면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확산되는 데 있어서는 결국에 많은 그 선진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드론을 만들고 드론으로 무장하고 드론을 수출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보면 국가 간, 국가 내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왜 국제 분쟁, 국가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가? 이거는 이제 넓은 차원에서 보면 결국에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불평등, 그러니까 성장에 있어서의 차이가 더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 그것이 국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 그 20세기 또 19세기, 20세기 유럽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산업혁명이 다시 한번 국가 간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 국가 내의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되면 결국에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제 저는 다가올 미래에 전쟁이 사라질 것이다,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이러한 것은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고 우리가 다가올 미래에도 이러한 전쟁의 모습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앞에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미래의 동아시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인가?
사실 뭐 비국가 행위자들, 뭐 테러 단체들 아니면 내전의 위험 같은 것이 동아시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과연 미래에 우리가 살아갈 이 공간의 모습은 어떠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세력 이동, 두 번째는 정치 체제, 세 번째는 인구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학자들이 동아시아와 관련해서 불안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세력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뭐 파워 시프트, 파워 트랜지션, 이러한 이야기들 많이 되고 있는데요. 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이 아시아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세력 이동에 의한 특별히 이제 경제적 비대칭의 모습들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집 96쪽에 그래프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검은 실선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는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그 비대칭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아니면 아시아의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하거나 그러한 경우에 훨씬 더 그 비대칭 수준이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960년대에는 다들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시아에서의 국가들의 비대칭 경제적 의존, 그러니까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이 의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유럽의 경우보다도 아시아가 더 심각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닥칠 10년, 20년 후에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 아니면 지금처럼 높은 비대칭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이 아시아의 근본적인 어떤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호주 간의 갈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런 무역 비대칭, 경제적 비대칭 의존 관계에서 발생하는 그런 갈등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상이한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자료집 98페이지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아시아 내 국가들이 민주주의 아니면 혼합 체제 아니면 권위주의 다양한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아시아의 이러한 상이한 정치 체제의 수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변화왔는가, 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와서 다음 달에 민주주의 정상회담, 그다음에 미국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리버럴 코얼리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치 체제에 대해서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98페이지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하고 이제 다른 지역들과의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유럽의 경우에는 1990년에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의 그 정치 체제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정치 체제를 갖춘 국가들이 서로 이웃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여전히 아시아, 그다음에 전체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마주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시아와 전체의 차이는 별로 없고 사실 50년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서유럽이나 이런 지역에 비해서 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상이한 정치 체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상이한 정치 체제를 갖췄을 때 그것이 국가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이 존재를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중 간의 이제 제도를 둘러싼 갈등들을 보면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려는 모습이 있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오커스나 쿼드나 쿼드 플러스나 이런 것들이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고, 또 중국을 중심으로 이제 권위주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하는, 그래서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러한 그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간의 그런 대결 구도 아니면 긴장 구도라는 것이 앞으로 좀 더 강화되리라고 예상을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동아시아의 불안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이 동아시아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총 부양비에 대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과 같은 나라, G7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없지만 한국과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급격히 이 부양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는 데이터들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고령 인구가 많을수록 그 국가가 좀 더 호전적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대하고 있는 그 현실은 인구가 고령화되고 그런 가운데 청년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청년 실업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2 쪽에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2019년을 보면 대한민국과 중국의 그 흔히 말하는 청년 실업률 15세에서 24세의 실업률이 미국이나 G7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2011년하고 비교했을 때 정반대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는 고령화가 되고 또 청년들의 불만, 청년들에게 어떤 사회적으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지금 동아시아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국들은 국방과 관련된 예산과 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국가 간의 협력보다는 갈등을 더 치닫게 하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기반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미래 육군의 역할에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이 동아시아의 안정자로서 또 이게 자유연합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기능을 하려면 우리의 육군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결국에 대한민국 군인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 또 더불어서 통일과 관련해서 대한민국 육군의 그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거는 다른 나라 군대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 세 번째로는 비국가 행위자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비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난민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누가 여기에 대응하고 우리의 인간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육군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그런 준비와 또 고민들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 결론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